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장 관련 수혜주들 빨간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행보에 발맞춰서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에코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엄청난 주가 상승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에코프로를 두고 포모, 그러니까 즉 소액 공포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에코프로는 상장 이래로 6,28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도 올해만 무려 457% 넘게 오른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에코프로가 이제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는 뜻은요, 공시 의무가 생기고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금양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양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밝힌 이 금양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이 박순영 금양 홍보이사의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된 건데요. 박 이사는 이달 초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게 되자 금양이 뒤늦게 공시를 내놨지만 오늘장에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95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8,6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3% 늘어나게 됐지만 영업이익은 44.7%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81억 800만 원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그 덕분에 주가도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옥투스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형은 정제 상태이고요. 수익성은 악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9년 실적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25%를 웃돌았던 영업이익은 이제 10% 미만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회사의 주력 제품인 이 저만제의 약가 인하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같은 실적으로 인해서 새 대표이사의 부임 첫 해 쓴맛을 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오늘도 국내장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장 속에서 저희 봉사원과 함께 끝까지 장 막판까지 꼼꼼한 포트폴리오 점검 확실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를 점검해보고 여기에 전문가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차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이 챗 GPT 한번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슈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산 또 수주가 잭팟을 터뜨릴 좀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수출 모멘텀은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오늘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이 챗 GPT에게 먼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K방산이 글로벌 입지를 확고히 하려면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물어봤거든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좀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라라는 이런 조언을 좀 해줬고요.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이 방미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대답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좀 꿰야 되겠고 전략적 이수 합병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이 관련해서 차장님께서는 좀 어떤 첨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맞는 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의 우리가 K방산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네. 지금까지 이르고 유럽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 대한 방위산업 수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가게 된 건 가장 큰 이유는 가슴 아프지만 네. 러우 전쟁이에요. 아, 네. 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기를 다 보내야 되는 유럽 네. 국가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곳간이 비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예전에 러시아로부터 받았던 구제 무기들 이런 것들 해보면 사실상 전쟁에 동원했을 때 작동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내놓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최첨단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형 무기 체계를 갖추자라고 했던 것들이 주요하게 지금 방산 수출이 커져버린 이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납기라던가 어떤 기술력 면에서 최고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수혜를 유럽에 대한 수출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의 첨언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에 나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요, 이 방산주에 다시 한번 상승 엔진이 가동될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여기에서 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글로벌 1위 업체죠. 이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서 미 군용기 사업 진출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방산주 관련해서 주가와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주신다면요. 방산주가 사실 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도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격도가 이평선간에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121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242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하락을 추가적으로 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의 시세를 보게 되면 역시나 강한 것들은 강합니다. 약간 네.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STX 같은 것들은 상한가에 진입해서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현대로템 윗골이 살짝 좀 달렸고요. STX 엔진은 윗골이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일단은 음봉 전환 내지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세가 지수를 완벽하게 역행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사 쪽에서도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아서 우리가 한미의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FA50에 대한 부분이 네. 계속 미국으로도 수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면서 방산의 위상을 높였던 것과는 네. 또 다른 차원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이 관련 방산 업체들도 이제 관련 주가들 조금 살펴주셨는데요.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좀 방문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키드 마틴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K방산이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미국 방산 시장을 좀 뚫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중요한 점이 현재 미 방산 시장에서 국내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 모멘텀은 좀 어떨지 이 표도 좀 나와 있거든요. 좀 관련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과는 또 다른 시장이에요. 네. 전체 글로벌 방산의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올해 한 780조 원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작년 대비했을 때 한 7.8% 증가된 수치예요. 네. 이 수치는 이제 당연히 러우 사태로 인해서 더 각국의 방산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계 1위인 미국이 그중에서 얼마느냐? 연 500조 원입니다. 야.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FA50 같은 비행기들이 지금 해군이라던가 미 공군 쪽에서 노후화된 이런 비행기들을 전부 다 교체하면은 500대 규모로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항공우주의 FA50 같은 훈련용 이런 비행기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출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고 잔고가 쌓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유럽으로만 한정이 지어졌을 때는 그 수출 증대 규모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계점을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주가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게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 유럽으로만 수출을 좀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한계점이 조금 짙게 깔려 있다 말씀해 주셨고 이 한계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연 500조 원 시장인 미국, 이 세계 1위 기업, 이 국가죠. 미국을 좀 꿰뚫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들도 주요 방산주들의 목표 주가를 좀 올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또한 이 K방산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 방산주가 앞으로 2차 전지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좀 있는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시장이 돌아서는 게 먼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이을 만한 모멘텀은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교두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차 전지를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어디 나가서도 2차 전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정말로 이제 주식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네. 2차 전지 섹터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제가 방송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2차 전지의 과열에 대해서는 최근 한 2주간 계속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면서 어떤 인터넷에 퍼져 있는 포모 현상까지 겹쳐지고 거기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면서 너무나도 먼 미래의 기대감들 이게 실적은 똑같은데 PER을 50배 주느냐, 100배 주느냐, 200배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한계에 좀 직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갈 만한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미래에 이익들을 땡겨왔다.
라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라가는 동안에도 좀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면서 그냥 샀겠습니까? 여기서도 5배, 10배 간다.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 퍼지니까 네. 신용 레버리지 들어갔겠죠. 그러면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올라갔었던 섹터들에서 돈이 빠지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방산도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2차 전지 좀 더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그 다음 타자로 이 충분히 방산주도 좀 매력이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산주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핵심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3조 원이나 베팅을 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K 콘텐츠 새 역사를 쓰게 될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차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콘텐츠 관련주에도 이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이 조금 불어오는 듯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요, 이 넷플릭스 CEO와의 만남을 조금 가졌었는데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남에서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밝혔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현재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업체들은 좀 어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폭 키우지 않고 있어요. 네. 다 꺾이고 있습니다. 오. 네, 대표적으로 뭐 알로이스 같은 종목들 네. 오늘 아침에 올라간 고점 보면은 고가가 상한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느냐? 마이너스 1%입니다. 아하. 30%에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31%죠. 그래서 이렇게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4년간 K 콘텐츠에 3조 3천억. 네. 지금 대통령 박수 치고 있어요. 네. 박수 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숫자를 지난 6년간의 총 투자된 금액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좀 집계해서 나온 숫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15년에서 20년까지는 7,7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21년도 보면은 5천억 투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22년 작년에는 얼마였냐? 연간 1조 원. 그리고 올해는 1조 3천억 할 것 같아요. 근데 4년간 앞으로 향후에 3조 3천억이면 단순히 네. 산술 평균으로 나눠보면 1년간 얼마죠? 8,250억이에요. 네.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꺾이는 요인들도 있지만 네. 연간으로 따져보면 지난 6년간으로 뉴스에서는 뭉뚱그려서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연간으로 얼마씩 투자하다가 지금 나온 4년에 대한 건 연간으로 나눠보니까 얼마다라는 걸 정확하게 투자자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지 그걸 뭉뚱그려서 내보내면 당연히 지난 6년간보다는 많아요. 근데 솔직히 연간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실망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기대감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금 내심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은지 그 영향으로 좀 콘텐츠들도 낙폭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이 투자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이 전반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좀 큰 규모지만 연간으로 됐을 땐 좀 줄어든 수치다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넷플릭스는 앞으로 작품 제작을 넘어서요, 이 특수 효과나 뭐 후반 작업까지 그야말로 콘텐츠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어떤 섹터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후반 쪽에 포진한 기업과 함께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높아진 눈높이, 작품들이 양질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발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청자들은 외면합니다. 네. 그만큼 정기 구독하는 고객 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 봉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더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이면은 VFX와 관련된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리얼타임 콘텐츠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확장현실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우리가 이제 곧 출시될 XR,
MR 기기 같은 것들과 관련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생태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VFX 스튜디오, 리얼타임 엔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강점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덱스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 기회와 도전이라는 행사에 김용희 감독과 특별 대담을 했었는데 네. 신과 함께 국가대표 이런 것들을 제작한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따로 회사를 차려서 나온 회사가 바로 덱스터라는 네. 이런 기업이 될 거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들 많았어요. 또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었던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릴라가 나와서 야구하는 그런 작품, 미스터 고라는 네. 작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 특수 효과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세운 기업이다라고 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이 관심을 조금 확대해봐야 될 섹터에는 아무래도 더욱 발전하는 콘텐츠와 시각적 효과가 좀 관건이겠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련 VFX 이 관련주들도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자, 한편 흥행작들이 줄을 이었지만 넷플릭스는 좀 아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조금 2023년 1분기가 조금 줄어든 실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2분기 실적도 좀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증권가에서는요, 이 하반기가 지나야 넷플릭스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네. 이런 넷플릭스 시적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콘텐츠들의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 자체는 네. 다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25%를 내던 게 올해 1분기에는 21%로 무려 4.1%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애플이라던가 HBO 맥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글로벌 OTT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강점을 가지고 시청자들, 말하자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양질의 콘텐츠가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래도. 필요한 거예요. 네.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질의 콘텐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증가된 금액을 제시를 해야지만 네. 우리가 경쟁사를 누르고 콘텐츠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하반기엔 좋아지겠지? 네. 조금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하반기에도 더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건 지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각심을 가지고 선도해오던 업체지만 이거 테슬라의 케이스와 똑같아요. 네. 테슬라가 지금 왜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힘들어지고 있죠? 경쟁사들. 네. 테슬라 말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쪽의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등한시해 오다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네. 결국은 경쟁이 격화가 된 거예요. 어허. 마찬가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입장보다는 이런 그동안의 강점을 가지고 1위,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해오던 업체도 꺾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탑픽 종목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양권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의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시간, 연불리의 초기 발동하는 시장의 키워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세 선택 염승한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시작해 보기 전에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2,600선을 좀 노려볼 정도로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4월 시장에서 좀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디에 좀 방점을 두셨을까요? 일단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이 이제 그 월초엔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900도 넘고 물론 이제 그 뒤로 또 코스피도 2,500을 넘을 그쵸.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사실 좀 이제 약간 좀 리스크가 있었던 건 이제 너무 힘없이 달려간 거예요. 이제 코스닥이 사실 3개월 거의 4개월째 랠리를 보였는데 네. 이게 지수 상승률은 거의 33%나 올랐기 때문에 좀 사실 좀 과열권이었고 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너무 또 신용 매매가 많았습니다. 개인이 한 6.8조를 샀거든요. 그 지금 올해 연초부터 4월까지.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신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수급적인 부담까지 좀 겹친 상황에서 어쨌든 4월 후반으로 갈수록 네. 좀 증시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4월 초반에 좀 사실 실자리에서 좀 쉬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좀 너무나 좀 달려갔던 게 그 4월 후반부에 좀 약간 급락장으로 좀 이게 전환이 됐던 좀 배경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네. 4월 초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슈들은 있었지만 4월 말로 갈수록 또 약간 이제 그 외적인 변수,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불거지고 또 환율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월 말은 좀 아쉽게 좀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초 특히 코스닥에 좀 과열권이 조금 나타났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고 또한 신용 매매가 좀 늘어났던 점도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럼에 따라 4월 말이 되어서 조금은 급락장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월 시장 좀 이렇게 흘러갔던 게 이 최대 관심사 핵심 화두가 바로 2차 전지 폭주인데요. 네. 또 지난 시간 이사님께서 살펴주신 반도체도 좀 핵심 화두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수출 회복을 계기로 해서요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데 반도체주 이 2분기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1분기에 반도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이제 3분기부터 좀 개선되겠지 하는 이제 기대감하고 또 4월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네. 이제 감산하겠다 네, 네. 언급을 처음으로 했죠 사실상. 그쵸. 그래서 그게 호재가 돼서 좋은 분위기 뭐 중소형까지 이어졌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제조업 경기가 아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에서 서비스 업종은 좋은데 아직 뭐 IT 기기라든가 이런 이제 제조업에 관련된 수요가 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재고를 떨어내는데 시간이 뭐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아직 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다른 건 다 이제 조건이 갖춰졌어요. 네. 뭐 감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제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가 결국엔 누군가 반도체를 사야 되거든요. 그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구매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오르다가 네. 약간 이제 실망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 이게 너무 실망할 건 아닌 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저는 이제 중국의 재고가 줄면은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5, 6월 좀 지나면 또 네. 중국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그림은 변동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좀 수요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약간 쉬어갈 수는 있다. 네. 그러나 역시 쉬어갈 때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감산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세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 수요가 좀 늘지 않으면서 좀 영향을 받아서 이 주가도 하락세 보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5월 증시 반도체 업황의 이 턴 어라운드 기대감과 또 FOMC 영향으로 등락이 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증시의 변동성이 예고되는 만큼 보다 집중해야 되는 시장의 화두가 무엇인지 염수장 이사님과 본격적으로 5월 투자 전략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혼란한 중국 소비주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붙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요. 한중 갈등 기류가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이 중국향 국내 소비주들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좀 따로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마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사드 배치하고 그때 당시 이제 한알령이 실제로 내려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게 됐고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우양하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네. 나왔는데 이게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5월에 단체 관광 풀어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증권가에서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고 올해는 이제 중국이 복귀하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몇 년 만에 한국에 대규모로 오겠다 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완전히 기대가 꺾여버렸죠. 그리고 중국 뭐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이게 갈등 네네. 이게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실제로 지금 한알령을 또 내리면 어떡할까? 그렇죠. 이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팔자. 예, 그쵸. 지금 기대보다는 맞아요.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나중에 좀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네네. 주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 이 중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대 관광객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발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한국이 조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향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좀 문제점을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뭐 혼자 올 수는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입국자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 중국과 이슈를 떠나서라도 근데 관건은 단체 관광객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중국인들이 거의 한 700만, 800만까지 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그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돈 쓰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잖아요. 굉장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훈풍을 줄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인데 그렇죠. 그게 또 어려워질까 봐 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네.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뭐라고 했냐면 네. 대외 정책을 좀 변화한다라고 언급은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우호적으로 좀 대하겠다. 역시나 네. 미국은 배척하네요. 네, 네네. 미국과는 지금 사실 좀 이제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다 건넜기 때문에 네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약간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또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네. 또 정상회담이 끝나면 또 약간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한번 좀 네네. 지켜보시고 또 중국이 정치와 경제 분리하겠다는 또 정책 전환 언급도 좀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네. 경제는 또 민간교로 할 건 하고 아. 이렇게 한다라는 또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지켜줄지는 우리가 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좀 그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들은 있었으니까 그쵸. 한번 요거에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대외 정책 변화로 해서 좀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우리나라를 좀 배제하는 해외 단체 여행 이 허용 국가 조금 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K 식품은 업황부진 속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 기업 오리온도 중국 내 공장 증설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 중국발 리오프닝 수혜주는 보통 항공이나 화장품주들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식품주에 대한 매력은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 사실 식품주는요, 그 한알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동안도 보면 이제 오리온이 네.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맞네요. 해서 네네. 주가도 많이 갔는데 이거 먹는 거 가지고는 안 합니다. 중국이 뭐 이거 한국 거 먹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식료품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식료품이나 그냥 거기 중국에 매장에 논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영업도 했고, 또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예전에 그 BTS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BTS가 좀 네. 먹는 그 약간 영상들이 나오면서 네네네, 맞네요. 이제 그 네. 후로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확산도 많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슈랑은 좀 상관없이 혹시라도 중국 이슈 때문에 이게 좀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고 다만 네네.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주가가 사실 이런 걸 또 반영해서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국 이슈와는 좀 무관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이슈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식품
식품주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호조를 보인 중국의 GDP 또 소매 판매 지표들이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조금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미국의 기술 제재라는 좀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중국 관련 기업에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수요가 안 좋으면 뭐 수요 기다리면 되겠지. 네.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좀 기다려 보자. 뭐 아니면 뭐 어차피 좋아지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늘려보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복잡한 그 셈법이 들어가는 게 자꾸 정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있고 중국이 네. 마이크론 반도체 맞아요. 보안 조사하겠다. 네네. 근데 미국은 또 거기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한테 그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 그렇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쵸. 잘못한 거 네, 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중국에서 판매할 건 판매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하. 결국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 반도체 쪽을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반도체를 중국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한국에 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이 장비를 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는 측면에선 결국 중요한 건 정치 이슈는 좀 시간 지나면 좀 진정될 것 같고 하반기에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또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지만 네. 지난 3년간 계속 역성장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엔 좀 개선될 여진이 있으니까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 등 이런 업종에 대해선 오히려 이렇게 좀 노이즈가 클 때 그럼 결국 주가는 좀 싸지거든요. 이럴 때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이 과연 좀 어떤 좀 이런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웹툰 이 시장에 좀 도전장이라는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한국 웹툰이 이제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 무서운 성장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애플과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웹툰 시장에 왜 이 등판을 조금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실 이제 이들의 매출액 규모를 생각하면 뭐 웹툰에서 얼마나 벌려고 이럴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참전을 하게 됐을까? 사실 여기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동안 하고 있던 맞아요. 사업들인데 네. 아마존이 이제 일본에서 또 지금 애플도 역시 이제 일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웹툰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라는 이제 그 선언을 좀 한 거죠. 네네. 근데 웹툰 시장 규모가 일단 6조 원이라서 뭐 그렇게 크다면 또 클 수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전망으로는 2030년에는 80조 원까지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본다라면 어쨌든 장기 고성장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아마존, 애플이 지금 가장 큰 난제가 네. 성장이 점점 둔화됩니다. 아. 기존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네네. 기존 사업에서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몇 배씩 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점점 정체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애플도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차피 아마존, 애플도 콘텐츠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또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웹툰이란 플랫폼이 지금 고성장하는 건 분명하니까 네. 여기서 일단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 아닌가라고 아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장세 둔화를 좀 보이고 아마존, 애플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좀 국면에 조금 치닫으면서 이런 좀 과제로서 이 웹툰 시장에 조금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웹툰 시장에서요, 한국의 현재 위상을 좀 떨칠 수 있었던 건 이 말씀해주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10년 가까이 웹툰의 글로벌화에 공을 들인 힘이 컸거든요. 근데 만약 애플과 아마존이 웹툰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해 간다면요,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북미 시장을 노린 것 같아요. 네. 북미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북미는 아직은 이제 웹툰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뭐 망가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이 만화 시장이 엄청 큰데 그렇죠. 네. 이 준비된 표 보시면요, 와, 이 제작 리스트가 화려합니다. 네. 이렇게 좀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카카오에 네. 또 피코마 같은 경우 일본에서 또 1위 할 정도로 네네.
엄청난 지금 플랫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여기 또 이 기업들 뛰어들면 또 경쟁이 맞아요.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웹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고 이미 이제 여기가 좀 성장이 둔화된다면 좀 진입자가 들어오면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북미는 이제 성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애플과 아마존이 들어가면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게 애플, 아마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웹툰까지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미 1등을 달리고 있는 네이버 웹툰도 오히려 홍보 효과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오히려? 예,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뭐 이게 만약에 악재로 반영된다고 해도 이미 주가들이 많이 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재로 볼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뭐 큰 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선 그런 교두보 역할을 저는 애플과 아마존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애플과 아마존의 이런 조금 이 시도가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국 시장의 홍보 효과를 좀 톡톡히 네. 좀 누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미 빅테크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자금력과 좀 인프라로 무장해서 글로벌 웹툰 시장을 좀 공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웹툰 관련주인 키다리 스튜디오도 아마존의 콘텐츠를 좀 공급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카오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좀 홍보 효과가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웹툰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또 하나의 좀 시너지가 좀 일으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웹툰 요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웹툰을 공급하는 회사들 있죠. 콘텐츠를 직접. 아까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나왔지만 이런 회사들이 사실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터리 회사가 하나만 공급하다가 여러 개를 공급하니까 네. 주가가 많이 간 것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 특히 아마존의 플립툰 이 웹툰 서비스는 대부분 국내 작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웹툰은 이제 한국이 강자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를 좀 발휘해서 웹툰 이 공급을 좀 하는 업체들한테 좀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또 웹툰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웹툰의 그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만약에 웹툰이 이제 흥행을 성공을 하면 네네.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만들고 굿즈 맞네요. 만들고 이게 파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노리고 이제 웹툰 시장이 또 뛰어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2차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웹툰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IP화를 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바로 이제 웹툰을 또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업체라든가 웹툰 이제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좀 여러분들이 경쟁력 분석은 한번 하셔가지고 계속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으로 진출을 했을 때 그 웹툰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뭐 영화나 굿즈로 이어지는 사업 다각화가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수주 호황인 조선업입니다. 자, 이 오랜 기간 적자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던 게 조선주이긴 한데요. 올해는 조금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고 있을까요? 아,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쵸? 그동안은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 느는데 주가 이제 뭐 자꾸 피크아웃 그리고 실적 진짜 좋나? 왜냐하면 몸이 이제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너무나 실적들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적자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아하.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올해 1분기에 조선 5개사 합산 141억 흑자 전환은 예고는 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좀 한번 실적은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난 2년간 125%나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네네. 이 12%밖에 못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수주 잔고에 비해서는 주가가 못 오른 거죠. 아, 근데 맞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실적이. 네네. 근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 또 작년에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좀 떨고 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좀 실적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단 올해는 지금 4월 들어서는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이 조선주 이 흑자 전환 전망을 조금 점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시황 분석 기관인 이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약 70척의 LNG선 발주가 예상된다고 조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테이너에서도 수주 호황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을 둘러싼 외부 요인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은 올해 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조선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조선가라고 수주할 때 이제 단가가 있잖아요. 배 한 척당. 네네.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선가 꺾이면 보통 꺾이는데 지금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요. 그쵸. 뭐 네네. 모잠비크나 카타르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 컨테이너선 교체를 좀 이제 하는 그 선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작년에 발주가 많았는데도 올해 들어와서도 컨테이너선을 많이 바꿔요. 네? 그러니까 신주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제 그 배도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뭐 네. 유해가스 같은 거. 근데 컨테이너선 한 번 운항하면 20년 이상 타잖아요. 근데 기왕 바꾸는 거 네. 어차피 규제 들어가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탄올 선박.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선박인데 네네. 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조선사들이 이 배를 많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조선가가 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친환경에 대한 이제 규제, 이제 이런 규제책이 좀 계속해서 강조가 되면서 네.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난 게 또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내 조선 3사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엔 적자를 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 어떤 기준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좀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그거죠. 재무 구조가 빚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하나그룹에 좀 인수가 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리스크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약간 재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무 구조가 우수한 건 역시 현대중공업그룹이 오. 확실히 이제 재무가 네. 탄탄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비상장이지만 현대사무중공업은 벌써 연간 수주 목표치에 네.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 195%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넘기고 2배 간 거죠. 맞네요. 그래서 네네. 이미 수주를 잘하고 있어서 그 네.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PBR도 지금 한국조선해양 0.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과도한 또 저평가 상황이니까 조선업종 중에서 좀 한번 주가를 좀 한번 관심을 갖는다면 네. 이 한국조선해양 쪽이 좀 낫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또 앞서 키워드 3가지 조금 다뤄주셨는데요. 그럼 앞서 이제 선정해주신 키워드에 염승한 이사님의 초기 본격 가동될 시간입니다. 5월 반드시 좀 주목해봐야 될 공략 업종과 또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늘 굉장히 어렵죠. 오늘 뭐 갑자기 또 폭락장이 연출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후외환이라는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신용잔고에다가 2차 전지에 대한 너무나 과열 현상, 이게 좀 꺾이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다 이제 밖으로는 또 한중 갈등.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마찰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또 겹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할 것 같고 약간 또 긴축 이슈 또 제기되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린메이 해라 5월에 팔아라 맞네요. 증시 격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뭐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쉴 수는 있어요. 증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 하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파는 조정은 아니고 사야 되는 조정이다. 그래서 좀 조정 받을 때 이렇게 항상 좀 저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등하는 날 흥분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나가는 날 평소에 공부한 기업들이 있는데 싸게 거래된다면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나중에 성과 좋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어렵죠. 오늘 같은 날 팔고 싶고. 네. 그러니까 좀 반대로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도 올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에서 이제 식각 부품이라도 일하고 해서 3D 낸드가 이제 단수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럴 때 많이 들어간 부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제 부품 회사들 보시면 좋겠고 스마트폰 부품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런 섹터도 저는 좀 하반기 보고 네. 특히 폴더블 폰 쪽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주에선 풍력주.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게 되니까 네.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5월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5월에 팔아라는 격언을 조금 뒤집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장에서 오히려 투자 이 포인트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섹터들 이렇게 좀 나열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